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날 밤, 일본도 중국도 전면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갈 곳 잃은 비행기, 남은 연료는 단 45분. 데이터 전문가인 제가 계산한 생존 확률은 0%였습니다. 저는 최악의 날씨에 착륙을 허가한 인천공항에 즉각 반대 기록을 남겼죠. 하지만 모두가 포기한 그 밤, 한국인들은 규정을 찍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의 데이터를 지워버린 한국의 진짜 시스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제 이름은 세라 젠킨스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항공보험사의 리스크평가 수석 연구원이죠. 올해로 34살입니다. 제 일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의 위험도를 숫자로 환산하는 겁니다. 기상 이변 대처 능력, 관제 시스템의 오류 빈도, 활주로의 구조적 결함.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등급을 매기고 보험료를 결정하죠. 제 평가서 한 장에 공항이 내야 할 보험료가 수십억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만 믿습니다. 현장 직원의 열정이나 헌신 같은 건 제 엑셀 파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스템의 위험 요소일 뿐이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출장길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해 도쿄 나리타를 거쳐 시드니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통로 쪽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공항들의 겨울철 사고 확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조용히 걸어다니며 와인을 따르는 소리만 가끔 들렸죠.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륙한 지 1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트북이 테이블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놀랐습니다.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었어요. 비행기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긁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칸이 덜컹거렸고 누군가의 작은 가방이 통로로 떨어졌습니다. 띠링. 날카로운 알림음과 함께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졌고 어두웠던 기내 조명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달려가 가방을 주워 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과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이 방금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짧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 화면을 전환했어요. 보험사 연구원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위성 기상도를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폭풍 구름대가 일본 열도와 중국 동해안, 그리고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기상 데이터를 봐왔지만 이런 미친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설이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기장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능한 대체 공항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저는 직업병처럼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종, 현재 위치, 그리고 남은 연료량. 화면에 뜬 우리 비행기의 위치는 북태평양 한가운데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은 거리였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에 비상 착륙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직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공사 전용 데이터망에 접속했습니다. 리스크 평가원에게만 부여된 보안 특권이었죠.
우리 비행기의 실시간 엔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잔여 연료량 45분. 숨이 막혔습니다. 숫자가 주는 공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어요. 45분.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비행기의 엔진이 그대로 멈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주변 공항들의 실시간 상태를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삿포로 공항 폐쇄, 오사카 간사이 공항 폐쇄, 베이징 공항 폐쇄, 상하이 푸둥 공항 전면 통제.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활주로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의 생존 데이터 모델은 이미 이 비행기의 무사 착륙 확률을 0%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가 타 있는 비행기의 추락 확률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중년 남자가 승무원의 팔을 억센 손으로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디든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연료가 없다며. 우리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작정이야? 승무원은 창백한 얼굴로 제발 진정하시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휩싸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기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제 34년의 삶의 기적이라는 데이터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새로운 관제 메시지가 떴습니다. 초록색 글씨였어요. 인천국제공항, 이머전시 착륙 전면 허가. 저는 눈을 세게 깜빡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즉시 한국 인천공항의 기상 데이터를 끌어왔습니다. 시정거리 200m 미만. 풍속 초속 20m 이상. 강설량 시간당 8cm.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국제민간 항공기 비상 착륙 규정을 한참이나 밑도는 최악의 수치였어요. 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이런 날씨에 활주로를 개방하겠다고 나서는 공항은 당장 보험 계약을 전면 해지해야 할 최고 위험 등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항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 확률이 90%가 넘었으니까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오는 승무원에게 기장을 당장 만나야겠다고 말했어요. 제 회사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글로벌 항공보험사 수석평가원이라는 직함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약간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승무원은 굳은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조종실 앞 좁은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초 뒤 굳게 닫혀있던 조종실 문이 열리고 부기장이 나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까? 부기장이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억눌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 날씨에 착륙을 시도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 관제탑이 미친 거예요. 시정거리가 200m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 활주로가 전혀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부기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어요. 평가원님, 우리 연료는 이제 40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규정 따지다가 승객 300명과 함께 검은 바다에 추락할 겁니까? 인천 관제탑에서 실시간으로 유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활주로를 열고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 불가능한 숫자에 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부기장이 묵묵히 조종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유리를 때리는 거친 눈보라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비행기의 기체가 왼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비행이 시작된 겁니다. 노트북 화면 속 잔여 연료량은 이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쌌어요. 한국의 인천공항. 평소 데이터상으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런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우리를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10년간 훈련받은 제 머릿속의 통계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는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온 긴급 회신이었어요. 절망적인 북태평양 상공에서 유일하게 응답을 보내온 곳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일본 나리타와 중국 베이징 공항마저 포기한 끔찍한 기상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모니터에 떴어요.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얼굴을 화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공항 주변의 시정거리는 200m 미만이었습니다. 거기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과 시간당 8cm의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규정이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 비상 착륙 기준이었죠. 이 정도 최악의 기상 조건이라면 어떤 공항도 활주로를 개방해서는 안 되는 게 철칙이었습니다. 제 데이터 모델은 명확했어요. 이런 날씨에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건 완전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확률이 90%를 훌쩍 넘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거칠게 풀었어요. 흔들리는 통로를 위태롭게 걸어 조종실 앞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승무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막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제 회사 신분증을 다시 한번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항공보험사 수석평가원 자격으로 기장에게 당장 전달할 심각한 경고가 있다고요. 조종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부기장이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저를 내다봤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이밀며 당장 기술을 돌려야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한국 관제탑이 지금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친 결정을 내린 거라고요. 하지만 부기장의 낮고 쉰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평가원님, 규정이 안 된다는 건 조종사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계기판을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남은 연료는 이제 34분 분량밖에 없었고 우리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다가 공중에서 비행기 엔진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0%의 생존 확률에 기대어 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려 주저앉듯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맹렬한 하얀 눈보라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체가 왼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묵직하게 변하며 비행기가 고도를 급격히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장이 결국 인천공항의 통신을 믿고 저 지옥 같은 화이트아웃 속으로 강하를 시작한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친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머리 위 짐칸의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가방들이 떨어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끔찍했어요. 뒷자리의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어른들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통로 건너편의 남자는 앞 좌석을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데이터주의자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보험사 메인 서버와 연결된 위험평가 시스템에 접속해 새로운 보고서 창을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타가 계속 났지만 지우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써내려갔어요. 한국 인천공항의 무리한 착륙 허가와 그로 인한 전면적인 보험 계약 해지 권고안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상 조건 최저 기준 미달 및 불법 착륙 시도. 제 34년의 치열했던 인생이 이렇게 차가운 텍스트 몇 줄로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통계와 확률은 이미 우리 비행기의 확실한 추락을 예언하고 있었으니까요. 100m 앞도 보이지 않는 폭설 속에서
안전한 활주로를 찾는 건 기계도 인간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기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기적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상하좌우의 감각조차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엔진 소리가 날카롭게 변하더니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조차 비행기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좌석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의 계산기는 계속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떤 최신형 기상 레이더도 이 미친 눈보라 속에서는 활주로를 찾아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체가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추락이 아니었어요. 묵직한 마찰음이 들렸고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더니 이내 중심을 잡았습니다. 엔진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땅에 닿은 겁니다. 살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우리는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어요. 기내에는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미친 듯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건너편 좌석의 남자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0m도 안 되는 시정거리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내려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뛰어난 자동 착륙 시스템이라도 기상 조건이 한계치를 넘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주황색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도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불빛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설 차량들이었어요. 5대의 트럭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치고 비행하듯 완벽한 V자 대형으로 활주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의 차량이 엄청난 양의 눈을 밀어내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잔설을 쓸어내고 뜨거운 화학 용액을 뿌리며 지나갔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완벽한 호흡과 타이밍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까지 활주로를 돌며 눈을 치우고 우리가 바퀴를 내리는 그 짧은 틈을 타서 재빨리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활주로에 진입해 눈이 쌓이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영하 15도의 날씨, 초속 20m의 강풍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던 보험 계약 해지 권고안이 화면에 켜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데이터 모델은 기상 상태, 기체의 결함, 레이더의 성능 같은 것들만 계산할 줄 알았지. 저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는 변수에 넣지 못했습니다. 통계가 예언한 죽음을 현장의 사람들이 온몸으로 지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안도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아수라장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으로 가야 했을 거대한 여객기 14대가 동시에 인천으로 회항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터미널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바닥에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고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탓에 외부 송전탑에 문제가 생겼는지 터미널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렸어요. 난방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몰려들어 언제 출발할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정도의 혼란이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화물 수취대 앞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죠.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기 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짐을 뱉어내던 컨베이어 벨트가 덜컹거리더니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수화물 제어판에는 과부하를 알리는 빨간색 에러 코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 엄마는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약이 저 안쪽 가방에 있어요. 그녀는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의 고무판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제 머리는 이미 상황 판단을 끝낸 상태였어요. 공항 규정상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면 전문 기술자가 올 때까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짐이 수백 개나 쌓여있는 좁은 틈새에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압사나 끼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 엄마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가방을 찾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규정상 기술자가 올 때까지 최소 1시간은 걸려요. 당장 구급차부터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도 웅성거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장 기계를 뜯어서라도 짐을 내놓으라며 공항 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수화물 담당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기술팀을 불렀지만 폭설로 도로가 막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터미널의 공기는 이제 분노를 넘어 폭발 직전까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 평가원인 저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제 현장 통제는 불가능하며 즉시 경찰이나 무장경비대가 투입되어야 할 시점이었죠. 저는 뒤로 물러서며 넥타이를 맨 관리자급 공항 직원을 주시했습니다. 그가 승객들을 향해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며 통제선을 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게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나 일어나는 표준 대응이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50살가량의 관리자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좁고 어두운 수화물 배출구 안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갔어요. 놀랐습니다. 그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기계에 끼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형광조끼 차림의 보안 요원 2명이 그 뒤를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닥을 닦고 있던 미화원 아주머니도 대걸레를 내려놓고 합류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던 여직원들까지 하이힐을 벗어 던진 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직급도 부서도 나이도 달랐지만 멈춰버린 벨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안쪽에서부터 관리자가 무거운 이민 가방을 들어 앞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것을 받아 옆 사람에게 건넸고 미화원 아주머니가 다시 그것을 바다 밖으로 밀어냈어요. 무거운 가방은 남자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었고 작은 짐들은 여자 직원들이 재빠르게 옮겼습니다. 눈빛과 호흡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영하의 공기 속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짐이 쏟아져 내릴 때마다 직원들의 팔과 어깨가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고장난 기계가 해야 할 일을 사람의 근육과 의지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기술자를 기다리며 뒷짐지고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승객의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떠안은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태블릿에 규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들은 지금 규정을 찍고 나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폭동을 일으킬 듯 소리치던 외국인 승객들조차 입을 다문 채 그 숭고한 노동의 현장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분. 수백 개의 짐이 직원들의 손을 거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기계가 했다면 더 빨랐겠지만
기술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맨 안쪽에 있던 직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빨간색 낡은 천 가방 하나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내 그녀의 손에 작은 호흡기 치료제가 들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파랗게 질려 숨을 헐떡이는 아이의 입에 재빨리 약을 뿌렸습니다. 칙칙. 두 번의 소리가 터미널의 공기를 갈랐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창백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아이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쿨럭하는 기침과 함께 정상적인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엄마의 목을 껴안으며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어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수취대 주변에 서 있던 수백 명의 다국적 승객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느라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공항 직원들을 향해 환호했어요. 아이 엄마는 짐을 날라준 청소 미화원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땀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살았으면 됐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심각한 규정 위반 및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글자가 타이핑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글자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제 안에서 평생을 믿어왔던 단단한 가치관이 함께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시스템의 오류를 계산하던 제 눈에 기계의 빈자리를 인간의 체온으로 완벽하게 메운 진짜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터보다 위대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무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비행기는 뜰 수 없었습니다. 원래 제 예측대로라면 지금쯤 터미널은 분노한 승객들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다. 짐을 찾지 못하고 난방은 약하고 배는 고픈 수천 명의 사람이 한 곳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터미널 안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비상용 창고를 열어 수천 개의 담요를 꺼내왔고 바닥에 누운 승객들에게 일일이 덮어주었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물과 컵라면이 끊임없이 카트에 실려 나왔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미소와 눈빛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불안에 떨던 외국인 승객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에 차츰 안정을 되찾고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쉴 곳을 찾았습니다. 폭동의 불씨는 인간의 온기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는 터미널 구석을 걷다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식당이었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아까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짐을 나르던 그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정장 셔츠는 엉망이 되었고 손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커다란 냄비에 담긴 붉은 국물 요리를 급하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라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아까 그 보안 요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피곤하지 않냐고, 왜 규정까지 어겨가며 그렇게 필사적이었냐고요. 그가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제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가족들 보러 집에 가야 하거든요. 저 사람들을 무사히 가족품으로 보내야 우리 마음도 편하게 퇴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뉴얼의 강제성이나 상사의 지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간애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인프라였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 무너진 최악의 재난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사람들.
저는 식당 한편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벽 6시 기적처럼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얼어붙었던 공항의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터미널 조명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멈춰있던 안내 전광판이 다시 환하게 켜지며 출발을 알리는 글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긴 밤을 이겨낸 공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밤새 작성했던 평가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위험 등급 최악을 주려 했던 제 오만함을 지워버렸어요. 대신 백지 상태의 화면에 새로운 문장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곳의 자동화 시스템은 폭설에 마비되었지만 위험도는 0%다. 규정과 매뉴얼이 무너진 자리를 수천 명의 직원이 자발적인 헌신과 책임감으로 완벽하게 메웠다. 숫자는 결코 인간의 위대함을 측정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은 한국에 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새도록 활주로를 쓸고 닦았던 제설 트럭들이 묵묵히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만든 깨끗한 길 위로 첫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궤적을 보며 저는 10년간 굳게 믿어왔던 저만의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그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기계보다 따뜻했고 데이터보다 강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밤을 내어준 사람들. 저는 그들이 만들어낸 0%의 기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작은 나라가 가진 위대한 힘을 느끼셨나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의 정과 헌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따뜻한 기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수석 평가원 세라 젠킨스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